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공감에서 일하고 있는 박영아라고 하고요. 오늘은 이제 제가 담당하고 있는 영역 중에 이제 빈곤복지와 관련해서 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어떤 주제들을 다루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사회권이라고 하면은 이제 뭐 굉장히 이제 포괄적인 이제 인권 영역인데 이제 뭐 노동권도 사회권에 포함이 되고 뭐 사회 보장에 관한 권리들도 뭐 의료 보장에 관한 권리들도 다 이제 이런 사회권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는 있는데 사실 이게 사회권하고 자유권으로 이제 권리가 나뉘었던 게 약간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 국제인권과 관련된 이제 논의들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냉전 시대의 영향을 이제 받았던 측면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방 국가들을 중심으로 한 이제 그런 이제 자유주의라든지 자본주의를 이제 추구하는 이제 그런 서방 세계? 하여튼, 거기서는 이제, 자유권들을 이제 강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공산주의, 이제 소련을, 그때 당시에, 소련을 중심으로 한 이제 공산국가들에서는 이 사회권을 이제 더 강조했던 걸로 알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국제인권협약 중에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우리가 이제 줄여서 자유권 규약이라고 부르는 이제 시민적, 정치적, 시민적, 지금, 네. 그 정식 명칭이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이 영상을 못 쓰게 되겠네요. 네, 그냥, 막 할게요. 네, 이게 자유권 규약, 이제 사회권 규약 이렇게 두 가지 이제 양대 이제 규약으로 이제 나뉘어지게 됐던 이제 배경도 이제 거기에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회권하고 자유권을 보통 이제 즉자적으로 이제 생각했을 때는 이제 자유권은 뭔가 이제 국가의 개입을 방어하는 권리고, 그래서 어떤 국가의 적극적인 행위를 요하지 않는 권리고, 뭔가 이렇게 재정이나 이제 예산이 들어가지 않고, 이런 권리라는 이해가 조금 더 강하고, 반면에 사회권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제도에 의해서 이제 실현이 되어야 되고, 이제 구체화되어야지만 어떤 이제 권리로서의 집행력이라든지, 그런, 이제 조금 더 이제 성질을 가지게 된다라는 이해가 아마 우리 헌법을 공부하셨을 때 아마 그런 취지의 설명들은 아직까지도 많이 아마 접하게 되실 거예요. 프로그램적 권리라는 등, 추상적 권리라는 그런 설명들을 아직도 이제 그런 이제 이해가 좀 우세한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자유권하고 사유권을 그렇게 이제 양분하는 이해는 점점 이제 퇴색되어 가고 있고, 오히려 이제 권리를 갖다가 이제 그 국가의 의무의 측면에서 이제 봤을 때는 이제 권리를 존중할 의무, 리스펙트라고 할 때 하고, 그 다음에 권리를 이제 보호할 의무, protect, 그리고 권리를 실현할 의무, 이렇게 세 가지 측면, 이제 권리의 그런 이제 세 가지 이제 의무가 이제 수반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는 것이 점점 이제 사실 이미 이제 보편화된 이런 인권에 대한 이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세 가지 측면들이 다 이제 사회권이나 자유권이나 이 세 가지가 모두가 이제 보장이 돼야 된다는 것을 이제 보장돼야 된다는 점에서는 사실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집회를 했어요. 근데 이제 집회를 하면 이제 보통 이 집회의 자유라고 하잖아요. 이제 자유권이라고 이해를 하는데, 근데 성소수자 예를 들면 이제 뭐라 하지? 그걸 패레이드 할 때 이제
그 이제 반대하는 단체들이 와서 이제 들어눕고 막 이제 할 때, 그러면은 국가가 이제 그 상황에서 그냥 뒷짐지고 있을 때 국가가 우리 그 자유권을 제대로 보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이제 집회할 권리를 이제 3자의 침해로부터 이제 보호를 하는 어떤 국가의 개입이 필요한 이제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됐을 때 이제 국가의 어떤 적극적인 행위가 이제 자유권인 경우에도 이제 필요한 상황인 거고, 예를 들면 또 특히 제도가 필요한 대표적인 자유권은 사실 정치적 권리입니다. 이제 우리가 선거를 할 때는 굉장히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뭐 정당 제도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관련 이제 정치적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들은 이제 어떤 제도화와 이제 뭐 재정적인 투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다 필요하기 때문에 이걸 자유권하고 사유권을 이제 그런 걸로 이제 이게 뭐 어떤 제도화가 필요하거나 어떤 국가의 적극적 행위가 필요한지 여부에 따라서 구분하는 것은 더 이상 사실상 유효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사실 이 설명을 그렇게 길게 하려고 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네. 그랬고 근데 사실 아직까지도 이 사회권, 특히나 사회보장과 관련된 권리에 있어서는 어떤 입법 재량이 굉장히 넓고 광범위하고, 근데 특히 이게 우리나라인 경우에 우리나라에만 있는 현상은 아닐 수도 있는데, 입법 재량이 넓은 경우에는 보통 보면은 행정 재량도 굉장히 넓어져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이 국회가 이제 법률을 제정을 할 때 보통 이제 뭐 다른 나라에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계략적인 이제 틀거리만 정하고 구체적인 사항들을 이제 행정부에 위임을 하는 경우가 많고,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특징이 또 굉장히 행정부가 굉장히 사실 정부 이제 3부 중에 그러니까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중에서도 사실 전통적으로 행정부가 굉장히 강했던 나라이기도 하고 이제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 입법 재량이 이제 넓은 영역은 행정 재량도 굉장히 넓어지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현실적으로는 이 사회보장과 관련된 제도나 이제 그런 권리들이 보장되는 현실을 보면은 이게 행정 재량도 넓고 입법 재량도 넓고, 그러다 보니까 사법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어떤 기준이나 범위가 굉장히 좁아지는 이제 그런 현상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저 같은 변호사가 뭐 소송을 제기하거나 법적으로 이제 어떤 구제를 이제 법적으로 어떤 이제 의뢰인이나 이제 권리 침해를 당한 사람을 위한 이제 법적인 구제 방법을 찾기가 그렇게 쉬운 영역은 아니다. 그래서 이거 하소연을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이게 뭐 그런 성질이 있는데, 근데 그 중에서도 사실은 우리가 헌법부터 이제 이게 사회보장 영역 중에서도 우리가 헌법부터 이제 법률 헌법부터 어떤 이제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권리로서 지금 규정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최저 생활, 그러니까 인간다운 생활에 관한 권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헌법 뭐 34조를 보시면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다.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가장 어떻게 보면은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법률은 이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제 여러 이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우리나라 이제 공공부조에 관한 법률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보편적인 법률이에요. 여기서 이제 그 보편적이라고 하면 이제 보편적 복지, 뭐 선별적 복지 이런 뜻이 보편적인 게 아니고,
이 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어떤 인구학적,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장애가 있다거나 뭐 연령이라든지 이런 걸 가리지 않고 모든 국민에 대해서 적용이 되고 그 어떤 사람이 최저생활 미만의 어떤 소득이 최저생계비 미만인 경우에는 사실 원칙적으로는 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을 전제로 하는, 받아야 한다는 어떤 그런 개념을 입법화한 법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1999년도에 입법이 됐는데, 제정이 됐는데, 그때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고 계셨는지 되게 궁금하긴 하지만은, 여기서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그 얘기는 나중에 뭐 다른 자리에서 하고. 근데 그때 혹시 그 즈음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혹시 알고 계시는 분? 그 IMF죠. 맞아요. 1997년도에 금융위기가 있었죠. 그리고 굉장히 많은 실직자들이 이제 쏟아져 나왔던, 그러니까 양복을 입고 이제 서울역에서 배회를 하는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그런 시기였어요. 근데 그때 처음으로 어떤 사람의 실직이라든지 이제 가난이라는 것이 본인 개인의 노력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사회 구조적인 문제일 수도 있겠다는 인식이 처음으로 생겨나고 이제 확산이 되는 계기가 됐고, 그래서 이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그때 당시 여야 합의로 통과가, 이제 시민사회에서 청원을 해서 여야 합의로 이제 통과됐던 그런 뜻깊은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은 그랬지만은 사실은 이제 그런 그 제도를 갖다가 실제로 이제 시행하고 집행을 하려면 이제 그만한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 이제 이 최저 생활에 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이기 때문에 이 법의 이제 시행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을 산정을 할 때 사실은 뭐 이런 최저생활 이제 그런 빈곤층에 속한 사람들이 몇 명이고 그 최저생활 생계비가 얼마나 드는지 이런 것들을 산정을 해가지고 사실 그 맞춰서 이제 예산을 책정을 하고, 사실은 그런 빈곤층에 속한 사람들 모두가 이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사실 제도 설계를 이렇게 제도 설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집행을 해야 되는 거 맞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 우리나라 이제 에서 사는 사람들의 이제 최저 생활을 권리로서 보장을 하는 법이니까, 그렇죠?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는 않고 일단 예산을 정해놓고 이제 거기에 맞춰서 시행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사실 사람들을 자꾸 이제 쳐내야 되는 구실이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구실을 해온 것이 지금 제가 그 앞으로 이제 설명드릴 그 재산 기준, 그 다음에 근로 능력에 관한 기준, 그리고 대표적으로 부양 의무자 기준이에요. 그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된 것은 부양 의무자 기준이거든요. 사실 이 세 가지 기준들이 이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이제 초입에 이렇게 이미 언급되어 있는데, 이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3조를 보시면은 이 법에 따른 급여는 수급자가 자신의 생활의 향상을 위하여 그의 소득, 재산, 근로 능력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이를 보충 발전시키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그 다음에 이제 2항을 보면 부양 의무자의 부양과 다른 방법에 따른 보호는 이 법에 따른 급여에 우선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른 보호의 수준이 이 법에서 정한 수준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뭐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를 잃지 아니한다. 이 이제 3조에 있는 내용인데, 사실 이 내용 자체만으로 봐서는 이게 실제로 어떤 이제 부당한 어떤 집행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것들이 좀 예상이 되긴 어렵잖아요. 사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런
그 소득은 당연히 이제 소득이고 소득에 관한 부분 문제 삼고 있지는 않고 이 재산이라든지 근로능력에 관한 조건 그리고 이제 부양 의무자의 부양에 관한 조건들이 이제 집행되는 방식이 사실 빈곤층에게 매우 이제 불리한 방식으로 이제 관련 기준들이 정해지고 이제 집행이 되다 보니까 사실 2018년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이제 그 실태 조사를 했던 2018년 기준으로 봤을 때만 해도 사각지대, 그러니까 공공보조를 받아야 되는데 이런 여기에 있는 기준 때문에 받지 못하는 인구가 73만 명으로 추산이 되고 있고 그게 2015년 기준으로는 93만 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사실 93만 명이면은 그게 이제 기초생활 보장을 받는 그러니까 기초생활 보장을 받아야 하는 인구의 3분의 1이 기초생활 보장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2018년 기준으로 해서 73만 명이기 때문에 좀 줄어들긴 했지만은 이렇게 이제 어떤 큰 규모의 집단이 사실상 그 원래 이제 제도의 보호를 받았어야 되는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이 제도 자체의 효과성이 굉장히 떨어진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빈곤 단체나 이제 장애인 단체에서는 이 세 가지 조건 중에서 가장 부당하고 불합리한 부양 의무자 기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부양 의무자 기준 폐지를 이제 주장을 하면서 이제 활동을 해왔습니다.